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박사과정 재학 중인 최경화입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늘 제목은 메쇼닉의 번역 시학에 비춰본 김훈 카레놀의 영어 번역 고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서구를 번역하면서 근대를 시작한 동아시아권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을 거쳐서 번역마저 수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 문화를 들여오면서 한국에서는 원문 중심주의 번역을 채택하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의 번역이 민족 문화 형성과 또 민족 문화 키트 성립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 문학을 세계로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어는 주변부에 위치한 출발어라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어가 주변부에 위치해 있으면 번역이 주변부에서 중심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럴 때 번역이라는 것은 주변부의 작가들, 그러니까 지배적인 미학의 논리의 범주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 변방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 문학이 번역을 통해서 고유한 문학적 재료들을 많이 발산하고 또 이 미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문학 작품에 내재한 특수성이 결국 번역이 되었을 때도 온전히 그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문학의 특수성을 아름답고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는 번역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문학을 들여오면서 신봉했었던 원문 중심 전략을 이제 우리가 우리 문학을 내보낼 때도 과연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또한 한 작가의 문체가 지니는 이러한 특수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현희는 2018년에 김애란이 프랑스 문학에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소설 달려라 아비에 대해 리듬의 원리와 의미의 원리라는 틀에서 두 가지 번역본 읽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김애란 소설 문체의 특징인 리듬과 또 그 리듬의 울림이 주는 문학성과 미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번역에 대한 탐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현희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문학성의 소통을 염두에 둔 번역 실천이 바로 한국 문학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역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난 문학적인 특수성이 발산되는 작품을 외국의 언어로 구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 배경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앙리 메쇼닉의 번역 시학입니다. 앙리 메쇼닉의 번역 시학은 텍스트의 특수성과 그 가치에 대한 연구입니다. 번역은 일단 문장 전체, 원문의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각 낱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는 작업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메쇼닉의 번역 시학은 이미 불문학계와 한국 문학계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학 번역에 메쇼닉의 시학을 적용한 연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2개 정도에 불과해서 아주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쇼닉의 번역 시학 이론 중에 문학 번역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실천적 이론으로 탈중심화 번역론을 소개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메쇼닉의 이론의 핵심인 리듬의 시학을 작품 분석에 적용을 해서 그 접점과 가능성을 가늠해 보자 합니다. 우선 시학을 위하여 2는 메쇼닉이 1973년에 발표한 저서로 크리츄레의 인식론 번역의 시학이라는 부제하에 36개의 번역에 관한 제안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앙리 메쇼닉은 이 저서에서 번역의 시학은 바로 이론적인 실천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번역의 시학은 원문의 특수성을 다른 언어의 특수성으로 활성화를 하고 또 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그 이론, 그리고 그 이론과 그 이론의 실천을 의미하고 이 양자의 불가분한 관계를 전제한 활동에 대한 고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쇼닉은 이 번역의 시학을 실험적 시학이라고도 언급합니다. 메쇼닉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3가지 번역이 있었다고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개나 도입을 목적으로 시도된 소개 번역입니다. 즉 원문으로 잘 읽힐 수 있도록 모국어로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매끄러운 번역을 말하죠. 두 번째는 번역만을 위한 번역으로 텍스트의 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 집착하는 직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의 작용을 고려한 번역입니다. 랑그나 기호가 아닌 텍스트의 작용, 그리고 이것들을 번역문에서 또한 번역문의 작용으로 그대로 살려내는 번역입니다.
출발화 텍스트가 가진 텍스트로서의 가치, 즉 이제 뭐 문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적으로 여길 만한 지점을 잘 포착하고 그 작용을 포착해서 이 가치를 도착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 번역은 특수성에서 특수성으로의 번역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메쇼닉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학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즉 소설을 소설로, 시를 시로 번역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텍스트 번역이고 이것이 바로 메쇼닉이 주장하는 탈중심적 번역의 핵심입니다. 번역의 탈중심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에는 일단 번역가의 손길, 즉 번역이라는 흔적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두 가지 시학들의 상호작용, 이 탈중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둔 번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국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번역이 성취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번역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호를 전달하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리듬적 상황에 따라서 무한 창조가 가능한 새로운 글쓰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랑글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출발어와 도착 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끝없는 대화, 즉 언수를 번역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쇼닉의 번역의 탈중심은 번역을 단순한 원본 이해로, 원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고 병합적 번역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메쇼닉 번역 시학의 리듬의 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듬의 시학은 작품을 언술로 여기는 문학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작품에 존재하는 각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의미 생성에 관여하는 체계로 이 작품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체계를 전제하는 개념이 바로 언술이고, 리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언술 분석에 요청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고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리듬의 어원은 흐르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원에 충실한, 다시 말해서 통사의 조직과 배치, 또 구와절의 양태, 또 어법의 크고 작은 단위, 말들의 조직과 배치를 모두 리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학과 시에서의 리듬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상이하고도 다양한 언어 요소들이 재현되는 흐름이나 운동을 의미합니다. 리듬은 낱말의 조직이고 그 조직을 관장하는 것이며, 리듬은 따라서 시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리듬은 텍스트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방식 그 자체이며, 따라서 리듬이 형식이 아니고 형식과 의미를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낱말에 앞서서 언술 전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가장 처음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원문의 리듬이 형식과 의미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번역해서 구현하는 실천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재룡이 2013년에 제시한 메쇼닉의 리듬 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듬은 말의 지형도이고요. 이 지형도에서 거점은 바로 강세에 있습니다. 둘째, 리듬에서 강세는 통사의 조직과 연관이 되고 이 통사 구조를 헤아리는 작업이 리듬 연구의 가장 초석이 됩니다. 세 번째, 리듬은 또한 프로조디의 조직이고요. 프로조디의 조직이 리듬의 지표입니다. 네 번째, 통사의 조직과 이 프로조디의 조직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질서가 되는 통사론이 의미의 주관적 강조라는 리듬 분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통사론에 기반을 둔 템포와 프로조디가 강세의 보조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장석원은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분석할 대상인 칼의 노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칼의 노래는 김훈이 2001년에 발표한 역사 소설로 같은 해 21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김훈은 2000년대 한국문단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 스타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수사적 군더더기를 빼고 가능한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하는 문장을 만듭니다. 또한 둘째로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는 최적의 자기만의 문체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는 현미경 같은 사실주의로 서술합니다. 이 작품 번역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이미 번역은 출간되어 있고요. 2011년에 독일어 번역본이 대사문학상 번역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긴 하지만 한 인간의 심연의 고뇌를 다루었다는 점이 특수한 주제가 보편적인 주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은 문체적 특수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 또한 이런 특수성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리듬의 시학을 토대로 한 분석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영어 번역은 지금 아직 완역본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몇몇 출판사와 계약 진행 중인데요. 이러던 와중에 아젤리아라고 해서 미국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2020년 13호에 정하연의 발췌 번역본 1장부터 6장까지의 번역이 실려서 이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하연은 평소 리듬, 보이스, 톤, 통사구조, 프로조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느낌을 빈번히 강조한 번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관이 리듬의 시학과 상당 부분 저는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작품 분석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와 한국어는 아시다시피 통사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문장의 억양이나 강세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상이하죠. 따라서 한국어를 분석한 방식과 원문을 분석한 방식과 영어를 분석한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한국어 원문이 지니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한국어 문장 안에서 구현되고 또 이게 작용해서 의미와 형식에 미치는 효과가 영어 번역문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 언어를 통해 또 그 언어 구조에 맞게 구현돼서 의미와 형식에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분석에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강세는 리듬 분석의 바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한국어는 음절 박자 언어에 속하고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영어는 내용어에 강세가 오게 되고 기능어라고 하는 뭐 전치사나 대명사 이런 부분에는 강세가 오지 않습니다. 리듬의 강세는 통사 조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통사 구조를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언술이 만들어지면서 배치된 프로조디 역시 리듬 분석에서 큰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프로조디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통사 구조와 강세 이런 프로조디를 통해서 언술 내에서의 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들이 전체적인 의미 구조와 내용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길게 분석을 하였고요. 제가 여기는 좀 짧게 발표를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프로시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우선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을 서술합니다. 문단 전체의 주체는 바로 서술 중심인 섬입니다. 또한 서사적인 배경 서술에서 문장 호흡 길이와 시각의 이동을 원문에서는 단문, 중문, 동문의 전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에서 통사 구조는 주어 꽃이 피었다 동사로 이루어진 최대한 주어 동사의 배치를 가깝게 하는 단호흡의 문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섬마다에 있는 이 조사마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조사가 있죠. 뭐 섬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 섬마다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일단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또 버려진 곳이라는 쓸쓸한 의미를 잘 부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문장의 중문으로 호흡이 조금 늘어나고 따라서 주어와 동사의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섬들은 사슬을 풀고 흘러가는 듯이 조금 넓어지죠. 여기에서는 그 통사구조에서 세부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부구조는 지금 수식어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하고 지금 이후 쉼표가 찍혔어요. 쉼표를 통해서 호흡을 잠깐 끊고 시각을 이제 다시 구름으로 옮기는 그런 효과를 갖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듬의 분석에서는 문장 구어 또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꽃피는 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문장 마지막에 서술한 주어 동사인 꽃이 피었다를 두 번째 문장 첫머리에 간결한 형태로 다시 한번 배치하면서 반복에 의한 프로조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네 번째 문장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통사구조는 이미 본문으로 지금 두 개의 동등한 절이 종속절에 포함되고 전체 개수가 절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부사절 두 번째 부사절에서는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절 안에 모두 포함하고 통합해서 약한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문장에서는 프로조디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부드러운 느낌의 자음, 미음과 시읒, 그리고 모음, 여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는을 동일한 문장에서 반복을 했고요. 소멸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앞문장과의 연결성을 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먼 섬과 먼 섬이 계속해서 동일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문단 서술의 주체인 섬으로 돌아와서 먼 섬을 강조하고 이 문단을 마무리하는 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시딩을 보시면서 원문을 한 번씩 크게 읽어봐 주시면 그 리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번역문을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flowers blossomed on each deserted isl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어 flowers blossomed deserted island 이 네 단어의 강세가 옵니다. 따라서 강세가 오는 단어 중심으로 문장을 분절하게 되면 내음절이 돼서 원문의 내음절과 동일한 효과를 꾀했습니다. 또한 이제 통사구조로 발생하는 프로조디는 blossomed deserted island에 포함된 D사운드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원문에서는 원문의 서술 주체가 어쨌든 섬인데 중간쯤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첫 단어에 영어의 강세가 온다는 점을 고려해서 섬을 주어로 일단 등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단어 below는 한국어 뜻으로 부풀어 오르다입니다. 그래서 번역문에서 이 한국어 소리와 영어의 소리가 지금 첫 단어가 동일한 소리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점이 좀 돋보이고요. 이 belowed가 cloud, evening sun, flowering trees까지 연결돼서 이 낱말과 다른 낱말의 작용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번역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녁과 아침이라는 서사적 대구 구조를 at dusk, at dawn이라고 해서 동일 단어를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만들었고요. 따라서 문장이 매우 길긴 하지만 빠른 읽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아예 원문 주절의 첫 단어인 바다에서를 동일한 위치에 원문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했다라는 점이 매우 특이하고요. 또한 원문의 반복으로 인한 강조 요구 아까 보셨겠지만 먼 섬과 먼 섬이 두 번 강조가 됐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특수구문 형태 강조 구문인 it is that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뭐 먼저라는 부사어를 first의 반복으로 동일하게 구현했다라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프로세딩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저기에 저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자음의 프로조디도 살렸고 또 동일 어휘의 반복에서 오는 프로조디 또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전체 문장의 속도감이 매우 빠릅니다. 번역문에서 보시면 단어의 반복 프로조디 마찬가지로 랭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는 fathom하고 had no way of knowing이라고 해서 단어를 약간 변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 영어에서 잘 각 그 언어만의 그런 효과를 잘 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이 부분에서 시옷의 프로조디가 돋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로 과연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해서 여기 맨 끝부분에 보시면 in and of itself라고 해서 아예 두 표현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서 그 시옷에 중첩되는 프로조디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문에서는 반복되는 그 동일 통사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일 어휘를 통한 프로조디도 당연히 있죠. 번역문에서는 근데 이 부분들 조금 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hold the key to my victory lie in my two hands 이렇게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클리셰라고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유 표현을 대구로 배치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러한 의미에 조금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기를 바랐다라고 해서 약간 강조가 되는 부분을 수사적 표현 What should I say that 이렇게 해서 약간의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구현했다라는 점이 좀 돋보입니다. 다음에서는 6번 사례를 잠깐 보시면 아주 짧죠. 기문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의 형태인데요.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음절을 리듬으로 속도감을 맞추었고요. 원문의 동일 어휘 반복을 구현하고 프로조디를 잘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장의 원문은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긍정문으로 번역을 하여 phantom swallows the sword라고 해서 오히려 그 phantom의 헛것의 강한 힘을 더욱더 많이 강조하는 번역문에서의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구의 한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셔닉의 리듬 시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번역된 작품에도 그 분석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번역가가 실제 번역을 할 때 충분히 이 이론을 적용해서 어문을 분석하고 또 번역문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번역 텍스트의 분석뿐 아니라 실제 번역 실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수용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번역한 정하연의 번역관이 정말 그래 했는지에 대한 그 번역과 인터뷰를 통한 트라이앵글레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리듬의 시약 이론을 적용한 한국 문학 작품 번역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문과 번역문 모두에 대해 시도한 리듬 이론 분석이라는 것에 저는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문학 텍스트의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차원이나 정보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선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하기의 실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대한 깊은 읽기를 바탕으로 언술의 리듬과 의미의 구조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를 또 이국의 언어로 된 언술과 언술의 상호작용으로 고스란히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어 독자가 문학 작품을 만나서 느꼈던 감동과 울림을 외국의 독자 역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메쇼닉의 번역 시약이 문학 텍스트가 지닌 특수성에 대한 번역 실천의 핵심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